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 영어로 이제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아바의 유명한 노래 제목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 민사소송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요? 예.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상대편으로부터 이제 뭐 소송에 대한 어떤 청구 금액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같은 소송 비용을 다 부담을 시킬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판결 이후에 상당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에 있는데요. 예. 네,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소송에서 진 사람에게 페널티를 줘서 빨리 이제 돈을 지급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그 법원의 그 재판의 패소자 부담에 그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이 과연 공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뭐 판결하면은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이 소송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판사가 판결할 때 다 넣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네. 아무래도 패소한 쪽에서는 패소한 것도 억울한데 소송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 지금 승소한 쪽 변호사 비용까지 다 대라고 하는 거, 그건 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도 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근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예. 그러니까 사실 소송에서 진 것도 억울한데 상대편이 부담한 변호사 보수, 소송 비용의 상당수가 변호사 보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소송을 이제 뭐 남발을 하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뭐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실무사고는 거의 예외가 없고요. 근데 뭐 요 원칙대로 따르면, 근데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 변호사 뭐 5천만 원짜리 사건에서 변호사 보수를 뭐 3천만 원 쓴다. 그것도 다 물어줘야 되냐, 이렇게 어떤 의문이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법의 이제 소송의 가액에 따라서 그 물어주게 이제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정해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5천만 원이면 얼마, 1억이면 얼마, 100억이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변호사 수임료하고 그게 일치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법적인 건 따로 있고 실제 주기로 한 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주기로 한 수임료보다 대개는 조금 더 적게 돼 있습니다. 보통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소송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뭐 정확히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보통 변호사 보수가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짜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뭐 변호사 보수가 1,000만 원이 들 때도 있고, 혹은 그보다 좀 적게 들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법에 정해진 규칙에 있는 돈과 실제 그 부담한 돈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적은 돈을 이렇게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뭐 과다하게 물어주게 되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사인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서로가 뭐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어요. 근데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수임료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또 어떤 소송의 성격 자체도 조금 공익성이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패소한 사람한테 너무 일방적으로 가혹하게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뭐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제 공익소송을 몇 번 담당을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근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제 공익소송 같은 경우는 뭐 거대 기업이나 혹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뭐 개인의 소송이다 보니까 패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증거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유로. 그런데 뭐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2014년에 그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이라고 아실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예, 염전노예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애인들이 여러 뭐 시민활동가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섬을 탈출했고 그 이후에 그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왜 내가 이렇게 염전노예로 있는 동안 어떤 관리를 제대로 왜 하지 않았나 네.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했는데 소송에서 졌어요. 근데 이제 소송에서 지고 나서 해당 지자체가 자기네도 이제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네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해당 그 장애인들 피해자 상대로 해서 697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받을 수 있는 급여가 그렇게 얼마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그것도 다 못 받았다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예.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요? 네. 어떤 이런 건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금 사건이 이제 있는데요. 예. 보통 이제 보험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우에 가령 이제 뭐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 경우에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졌다가 이제 보험 계약자가 어떻게 보면 보험사의 고객이잖아요. 예. 이제 고객인데 오히려 보험사 상대로 이제 소송에 져가지고 그 변호사 보수를 뭐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물어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긴 하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실제 사건이기도 할 것 같은데 자동차에 일가족이 다 탔어요. 타고 가다가 예. 급발진 사고를 당했어요. 가족이 만약에 사망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소송 가액이 커지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 결함과 관련돼 있는 소송이니까 소송 가액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100억 원이었던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1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00억 원짜리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예, 100억이면은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은 변호사 보수 계산은 6천만 원이 나옵니다. 6천만 원요? 예, 소송을 했다가 지면은 6천만 원을 상대편한테 물어줘야 되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 산타페라는 차량을 운전해서 그 일가족이 가다가 5명 중에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고 그 생존한 그 할아버님인가요? 그 당시에 이제 운전자가 그 현대차와 뭐 부품사를 상대로 10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결국 이제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우 같은 경우도 100억을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경우면 졌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상대편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변호사 보수를. 근데 자동차 급발진은 소비자가 입증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자동차 결함이나 뭐 어떤 공해 소송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이게 소비자나 개인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송의 요건 같은 걸 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면 환경 소송 같은 경우에 환경 소송도 많습니다. 뭐 주변에 화학 공장이 있는데 너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우리 가족이 암이 걸렸는데 그 공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입증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공해 소송 같은 경우 뭐 굉장히 요새 환경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소비자 그러니까 뭐 개인이나 국민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굉장히 좀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도 뭐 굉장히 뭐 천문학적인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생명이 위협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뭐 농작물에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소송의 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너무 페널티가 큰 거죠. 소송 비용을 상대편한테 나중에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익소송에서도 이렇게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요새 의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는 저도 사실 이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고민을 이제 뭐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걸 따르면 일본이랑 미국은 변호사 보수를 각자 부담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법을 많이 개수를 했다고 많이 이렇게 뭐 저희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일본과 미국처럼 90년도까지만 해도 변호사 보수를 이제 각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90년도부터는 변호사 보수를 패소자 부담으로 하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소송을 패소한 사람이 이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뭐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고 소송을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좀 소송이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분쟁이 좀 커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도입을 했는데 현재는 좀 염려 공익소송 지금 말씀하신 공익소송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역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하기야 소송을 남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소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는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건데요. 네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패소자 부담 원칙을 도입했던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에 뭐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소송 비용은 이제 패소자 부담으로 규정했는데 네. 소송 비용 중에 사실 상당수가 다 변호사 보수입니다. 소송 보수라고 하면은 뭐 인지 때나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송달료 이런 형식적인 그런 돈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변호사 보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 60년도부터 소송 비용은 뭐 패소자 부담으로 돼 있지만 거기에 변호사 보수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에 민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변호사 보수까지도 같이 이제 부담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일본과 이제 미국이랑 좀 다르게 소송 비용 특히 그러니까 변호사 보수는 패소자 부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도입이 되면 소송 남발을 좀 막아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실제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래도 이제 1990년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좀 넘어가 어떤 권리의식이 신장이 되고 어떤 뭐 그렇게 되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소송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럼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평가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군요. 이 통계만 가지고는. 맞습니다. 예. 근데 방송 이제 시작할 때 민사소송에서 비용을 지급하라 판결을 받으면 판결 이후 이자까지 지급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맞습니다. 이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연이자 얼마를 내야 됩니다. 이 정해져 있어요? 퍼센트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현재는 현재는 이제 12%의 이제 지연 손해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12%요? 지금 금리가 1.25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불과 2015년도까지만 해도 20%. 20%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을 판결을 이겨놓고 상대편이 이제 뭐 자력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가령 뭐 큰 기업이라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담보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판결 집행을 늦추는 거죠. 그 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나중에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어떤 폐해가 많이 발생했죠. 일부러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예, 실제로 오히려 그러니까 채무자 쪽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안 받으려고 회피를 하려고 뭐 계좌번호를 제공 안 한다거나 물론 뭐 그 법원에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탁을 하면 되긴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일부러 뭐 채권의 집행을 늦추는 그런 뭐 폐해가 몇 번 있었죠. 저 실제로 제가 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금액도 굉장히 크고 하니까 곧바로 돈을 주기가 어렵잖아요. 워낙 거액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KTX 여승무원들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고. 예. KTX 그 승무원 사건 굉장히 뭐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노동 이슈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1심이랑 2심에서 그 승무원들이 이겼다가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거든요. 네, 기억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근데 그 당시에 1심에서 이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서 그전 가처분 단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매월 180만 원씩 해서 4년을 받았습니다. 승무원들이 월급을 받았는데 대법원 판결로 이제 결론이 뒤집어지면서 자기가 받은 임금에다가 더해서
그 이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12%나 20%가 아니고 그 받은 돈을 이렇게 반환하는 거는 뭐 5%를 이제 지연이자를 매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5%의 지연이자랑 변호사 보수까지 다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라는 거는 그리고 뭐 180만 원이 뭐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래도 되게 생활을 위해서 소중하게 쓴 돈인데 네. 그 돈을 이미 생활비로 쓴 상태에서 나중에 패소를 하고 나서 1억이 넘는 돈을 반환해야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죠. 그 당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자살까지도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네. 뭘 중간에 2심 정도 결과 나오면은 이 복직투쟁이라고 네네. 하는 게 한 10년씩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네. 수 없는 상황에서 네네. 복직만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가서 시위도 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2심에서 예를 들면 1심에서 승소하거나 2심에서 승소했을 때 그러면은 못 돌려받은 거 돌려줄게라고 하고 회사 쪽에서 주고 그걸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그거 쓴 거 다 돌려주고 지연이자까지 다 주고 변호사비까지 다 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혹한데요, 이거는. 예. 근데 실제로 그 많은 그 부당해고 사건에서 해고 사건이 뭐 1심, 2심, 3심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1심에서 이겼을 때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먼저 그냥 돈을 주게 됩니다. 예. 이제 먼저 이제 임금을 주다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혹은 2심 법원에서 이기면 그걸 또 반환 청구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임금이라는 것은 그 해당 개인뿐만 아니고 그 가족 전체의 생계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임금을 보통의 경우에 뭐 그 정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거의 다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을 나중에 몇 년치를 모았다가 다 반환하고 이자까지 특히 반환하고 굉장히 가혹한 거죠. 종교계가 중재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종교계에서 이제 중재가 돼서 2018년도에 원금의 5%만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분쟁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좀 마무리된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송 비용의 어떤 공익 소송에서도 소송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 부분도 좀 많은 예외를 줘야 할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돈을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속된 말로 배타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자까지 다 부담해서 하는 것이 정말 뭐 이런 임금 사건,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최소한 그냥 그래도 원금 정도 주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이자도 뭐 지금 10%대 지원이자를 주는 거 뭔가 법원에서 좀 어떤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동안 잘 몰랐던 사안 오늘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생활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을 기해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됐고요. 밤사이 강원도 영동 지방엔 많은 눈이 또 온다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렸다가 그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강풍도 오고 또 폭설이 내릴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